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고 날도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저는 전공 체육 강사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믿고 오셨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뭐 믿고 오셨냐고. 근데 작년에 제가 작년 아니네, 아직 안 지났네요. 올해네요. 그분들한테 이제 그 직강 오신 선생님들한테도 그랬어요. 뭐 믿고 왔냐고.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4년도에 공부를 해서 2005년도에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2005년도에 다시 공부를 해서 2006년도에 광주를 합격을 했죠. 그리고 광주에서 10년간 있다가 2016년도에 서울로 다시 시험을 보고 이제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잠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서 오세요. 2026년에는 나이가 더 많겠죠, 뭐. 여튼 그래서 올해 저랑 수업하신 선생님들이 맞아요. 1년 내내 썰렁해요.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뭐 믿고 오셨냐 그랬어요. 제가 물론 이렇게 2번 합격한 그건 있다고 치자. 근데 강사로서 내가 아직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고 이렇게 위험한 도전을 했느냐 그랬더니 뭐 다양한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강의를 1월부터 시작했잖아요. 11월 말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쯤, 한 2주쯤 전이에요. 2주쯤 전에 여기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제가 시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트를 하나 정해서 1시간의 수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기 밑에 지하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수업을 뭘 했냐면 사회학에서 스포츠와 경제 파트에서 문제를 이렇게 1시간짜리를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선택했던 이유, 그 파트를 선택했던 이유가 아직 경제 파트에서, 사회학에서 경제 파트에서 안 나왔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를 수험생이 아닌 이제 회장님한테 한 거죠. 1시간 동안 수업했는데 그 3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올해 19년도 시험 문제였죠. 18년도 시험 문제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기출문제 평가원에 뜨잖아요. 그래서 싹 봤는데 소름이 너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1시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끼친 다음에 바로 깨달았죠. 이게 소름 끼칠 일이 아니구나. 수험생은 아무도 못 봤는데, 단 한 명도 못 봤는데, 시험 안 보는 회장님만 보셨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름 끼칠 게 아니라 되게 안타까운 일이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수업 때도 몇 번 했더니 수강생 선생님들이 몇 분이 그러셨죠. 제발 올해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열심히 그 수업을 하고 9월, 10월 2달 동안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어요. 16회차까지 이렇게 시험을 봐서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수험생의 입장이었을 때 불만이 뭐였냐면 모의고사가 너무 싫었어요. 이제 다른 선생님들 욕하자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달라지셨겠죠.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아보면 그냥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한 문제 풀려면 지문만 이만큼 있어요. 수능 언어 영역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요구하고 뭘 얘기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풀다 말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실제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형태가 다른 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실전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매번 시험 문제를 이제 매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달 동안 잠도 못 잤어요. 대부분 밤 샌 적이 너무 많아요. 잠 2시간, 3시간 자고 여기서 이제 수업하다가 잠깐 자요. 이렇게 멍 때리고 막 이랬었는데 되게 성공적이었던 건 우리 23문제 보잖아요. 18문제가 제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다. 제 모의고사 그 16회차 것만 딱 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갔으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다 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기가 있어요. 제가 그 모의고사 할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답이 이거야. 그냥 여기에서 넘기지 마라. 그 안에 있는 지문들을 내가 출제 원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지문들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라.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내가 무당이지. 나 내년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나무에 빨간 깃발 걸고 나 이거 점집 차릴 거라고. 똑같은 문제 안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심지어 제가 만든 문장인데 똑같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너무 소름 끼쳐요. 이따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실 때 심심하시면 이렇게 페이지 넘기면서 이렇게 보세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여튼 저는 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 보실 때에도 아마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오신 목적은 제가 어떨지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마음을 담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이거 아니거든? 아니라고. 왜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보시죠. 요것만. 이렇게 되실까봐 강사 선택 잘못하면 떨어져 버릴까봐 그 마음 갖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잘못 고르면 내가 떨어질까봐 그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제 선생님들 앞으로 1년 동안 수험생으로 사셔야 돼요. 수험생으로 산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체험 안 해보셨죠? 그쵸. 임용 준비하는 수험생의 생활을 아직 안 해보신 거잖아요. 이제 선생님들 준비되신 건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가지고 나도 꼭 합격할 거야. 그런 의지는 굳건하게 갖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실 텐데 이놈의 시험이 작년 경쟁률을 보시면 평균 10대 1 정도 돼요. 10명 중에 1명만 붙어요. 되게 살떨리는 시험인지라 막연하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굳은 의지를 가지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죠. 그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시간을 지낸 다음에 1월 첫째 주 정도에 개강할 거예요. 개강하는 날 아침 생각해봐요, 선생님들. 개강하는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자, 열심히 하셔야죠. 뭐 하실 거예요? 뭐 씻고 뭐 이렇게 뭐 하겠죠. 그리고 그날 가서 수업 있으면 수업도 들으실 거고 나름 이제 정리도 하실 거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 다음 날 또 눈을 떴어요. 어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열심히 그래서 나 그때 되면 정말 열심히 할까. 그러니까 뭐 갑자기 새로운 날이 밝아오겠지. 내가 열심히 하는 날이 밝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 시기는 잠깐 좀 이렇게 느슨해져 있어도 돼. 개강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지 뭐. 그때부터 바짝 잡고 열심히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열심히만 해야지 생각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지쳐요. 왜냐하면 누구와 통제해주지도 않잖아요. 선생님들 다 석인들이신지라 누가 이렇게 매들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 하다가 지쳐요. 열심히 하다가도 지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공부를 하면 합격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시험 볼 때까지 의심을 하고 가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오늘도 열심히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내일도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이러다 보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지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험생으로서 시작하실 때 막연하게 열심히가 아니라 뭔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딱 세워서 1년치 계획 세우셔야죠. 그죠?
1, 2월에는 어떻게 공부할 거고 3, 4월에는 어떻게 할 거고 5, 6월, 7, 8월에는 어떻게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할 건지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월, 2월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강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1, 2월에는 자, 기초 이론 강의를 해요. 여기에서는 심화 이론을 해요. 글씨 더럽죠? 5, 6월에는 기출 분석합니다. 7, 8월에 문제풀이. 9, 10월에 모의고사. 11월에 최종 정리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름을 벼락치기라고 붙였어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수업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서브노트를 안 만드시면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10명 중에 1등 할 그 경쟁이 안 돼요. 제가 해본 결과 3, 4월 서브노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5, 6월에는 얘 보완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 이후가 편해져요. 이 이후가 되게 편해져요. 이거를 만들고 요때까지 6월이 끝났을 때까지 서브노트만 만들어져 있으면 이미 반 이상 성공했어요. 그리고 7, 8월에 이제 문제풀이 하실 거잖아요. 이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암기가 아직 부족한 게 뭔지 계속 여기서부터는 돌려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이거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문제풀이 한번 볼까? 뭐 외워야 되는지 한번 볼까?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이거 집어넣고 외워야 되는 게 1000개 정도가 넘어요. 단순히 그냥 암기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게 1000개 정도가 넘더라고요. 이때 그거 이제 붙잡고 시작해봐야지 책장 넘기다가 끝나요. 책장 넘기다가. 그래서 요때 반드시 얘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월별 계획도 세우셔야죠. 1월에는 예를 들어서 1월에는 내용 교과 교육학을 끝낸다. 2월에는 내용학 끝낸다. 그러면 1월 달력도 보셔야지. 1주차에 무슨 과목 끝낸다. 2주차에 어떤 과목, 3주차에 어떤 과목. 일별로도 잘라야죠. 얘 과목들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해결한다.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해결한다. 이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지쳐요. 그러면 첫날 개강한 첫날부터 딱 보고 아 오늘 내가 몇 페이지까지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돼. 오늘 이게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그것을 다 완성하고 나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그러면 스스로도 위안이 되고 엄청난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얘가 정말 이거 있어야 되냐, 있어야 돼요? 그거 꼭 만들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거 없이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날짜별로도 일간 계획까지도 다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지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수 있어요. 얘 6월 달까지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얘 만들 때 작년 올해 저랑 같이 수업했던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거 강조 안 했겠어요? 계속했죠. 그분들이 그랬어요. 힘들어도 내 손으로 써보세요. 내 글씨로 직접 써보세요. 직접 써지 않고 프린트 된 것, 남이 갖다 준 것 가져다 보면 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가. 이걸 봤을 때 이 페이지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정이 안 가. 그래서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그랬어요. 이거 진짜 해야 돼요? 며칠 해보다가 그랬어요.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해야죠. 그랬더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이거 언제 다 해요? 왠지 알아요? 두어 페이지 쓰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몇 시간 가요, 몇 시간. 이거 보고 그냥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 내용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지? 보면서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이걸 내가 어떻게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쓰면서 확인하고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제가 16년도에 시험 볼 때 만들었던 서브노트거든요. 요거 만드는데
뭐 파는 사람 같다. 요거를 만드는데 한 페이지 하루 종일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놓으면 하루 종일 해봤더니 6장인가 7장인가 나와요. 6페이지 장이 아니고 이렇게 반대편은 안 써요. 요 면만 봐요. 왜 반대편을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옆에 써야 되니까. 여기 다 써버리고 양면 다 써버리면 추가할 데가 없잖아요. 포스트잇으로 붙인다? 붙인 거 도망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쪽 면만 써서 반대편은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게. 지친다니까요. 하시다가 하루 종일 했는데 몇 페이지 못한 거야. 나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이거 몇 장 한 거야. 그러고 한숨 쉬어요. 그리고 이거 그래도 참고 하라니까 해보자. 며칠 가다가 끝나요. 이거 적어도 2달 걸려요. 2달 동안 앉아서 계속 이것만 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미친 듯이. 정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얘가 만들어지면 반은 끝난다니까요. 얘 없이 저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갈래요. 분명히 실수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 갖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경쟁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저랑 같이 운동하던 분이 그분이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 변호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 사법고시 이제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사법고시 공부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얘기하면서 공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법고시를 보고 최종 시험을 준비하러 갈 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는데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를 그동안 공부하면서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넘어간대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봤으면 그냥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패스. 눈으로 한번 쓱 보고 패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챙겨보고 이거를 넘기는 것만 계속 하고 있대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요. 육법 전서 다 펼쳐놓고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하고 있어요? 못 넘긴대요. 하루에 한 바퀴 끝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눈으로 보는 거죠. 또 한 바퀴. 그렇게 시험 보러 가면 최근 열흘만 보더라도 10번을 보고 왔어요. 시험 문제 딱 주어지잖아요. 전 영역에 대한 것을 내가 최근 열흘 동안 10번을 돌려보고 왔어요. 틀릴 수 있을까요? 틀리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하루에 한 바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붙잡고 이거 공부했는데 언제? 11월 말에 시험으로 내가 이거 9월에 봤던가 7월에 봤던가 그럼 이제 선명해지지 않잖아요. 제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12월 첫째 주에 시험 봤거든요. 저 시험 볼 때는 작년부터 11월 말로 땡겨졌잖아요. 11월에 공부할 때 하루에 한 바퀴를 돌렸어요.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전 과목을 전부 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톡으로 온라인 스터디를 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봐지냐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바퀴 봅니다. 하루에 전 과목 다 돌립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루에 전 과목을 어떻게 돌려보냐고. 이거 책장 넘기기에도 하루 종일 책장을 다 못 넘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에 다 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서브노트 안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거 해야 돼요? 이미 11월인데 그거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 단톡방에 8명 있었거든요. 저까지 8명. 나머지 7명 다 떨어졌어요. 죄송하게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11월에 30번 돌려본 사람하고 이거 없어서 11월에 2번 돌려본 사람하고 경쟁이 되겠냐고요. 10명 중에 1명이 붙는 건데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요. 이거 만드는데 엄청 시간 오래 걸려요. 정말 미친 듯이. 여기에 굳은 살이 생길지도 몰라요. 손가락도 아프고. 그거 참아내고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가능해요. 귀찮아서 이거 없이 갈래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요. 10명 중에 내가 9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수험생의 애환을 담은 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2004년을 공부하고 2005년 공부하고 2년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2004년도에 공부를 해서 시험 보고 떨어졌어요. 2005년도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지금 보신 선생님들이 1월 2일 날 1차 발표를 해요. 1월 2일 날 발표하고 제가 그때 당시라면 1월 3일 날 학원에 찾아왔어요. 어제 발표했는데 오늘 온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교육학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혹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되게 이제 그 표정 있잖아요. 저는 다 알겠는데 되게 이제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거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되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잘 생각했다고. 떨어지고 그 다음 날 가서 저 공부 시작할게요. 맘먹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합격을 하고 그 해에 잔인하게도 설 명절 있죠. 설 명절 연휴 바로 며칠 전에 최종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을 하고 그 소식을 가족들과 함께 되게 이렇게 유쾌한 명절을 보냈죠. 명절 때 이제 그 몇 친지분들 이렇게 찾아뵙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고모댁 가야죠 인사하러 그랬더니 표정들이 가족들 표정이 갑자기 순간 굳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올해는 안 가요? 그랬더니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금기어인데 가끔 이래요. 울컥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참 너한테는 얘기 안 했지 그러는 거예요. 저 공부할 때 여튼 부모님들은 선생님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 줄 거야 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셔야 돼요. 제가 2005년도에 떨어지고 나서는 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2006년도에 붙고 나니까 제 형이 4분이거든요. 제 아들만 5이에요. 제가 5째 아들이고. 넷째 형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처음에 떨어졌을 때 2005년도에 떨어졌을 때 배신감 들었대요. 가족 얘기 금기어인데 되게 배신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떨어졌을 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미안하니까. 붙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래 고백해야지.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휴대폰 요금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할 때 식비도 식비대로 들어가고 고시원 생활하는데 고시원 생활비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희 큰형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통장으로 100만 원이 들어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 통장 확인해봤어. 진짜 1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얼른 빼가지고 고시원비부터 이렇게 냈어. 그날 저녁에 그거 네 돈 아닌데 네 돈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님이 받으셔야 할 돈을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거쳐서 받으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 썼어요. 다 썼어. 없었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실 거예요. 되게 그런 것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내하셔야 돼요. 친구들은 다 응원해 주죠. 공부하고 있을 때 명절 때 이렇게 가면 이제 고향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돈을 걷잖아요.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돈 내지 마. 되게 미안하고 고맙고 이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취직해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험생의 생활을 한다는 게 심적으로도 되게 힘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선생님들의 부모님 혹은 가족들, 선생님의 친구들 걔가 뭐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임용 준비하고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마 그러실걸요.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야지. 바람은 그래. 바람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바람은 그래. 그런데 그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힘든 시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속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고 어지간히 해서는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어. 잘 돼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보여줘야죠. 너무 힘든 시험이기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들이 그런 게 안 될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한테 당당하게 복수를 한번 해봐요. 열심히 하셔서. 죄송해요. 이 가족 얘기는 금기어라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준비하시는 시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임용고사?
이거예요.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에요. 17자예요. 얘가 정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번 시험지 이거 머리만 이렇게 따낸 거예요. 이름이 이래요. 한국사 따셔야 되죠? 한국사 다 갖고 계신가요? 한국사 능력시험 다 갖고 계세요?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해결하시기 바래요. 올해 거예요. 올해 시험 보시려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딴 자격증만 유효해요. 13년도에 따신 분이면 새로 따셔야 돼요. 올해 거예요. 1월 26일 날이고요. 접수 다음 주에 시작하네요. 무슨 접수를 크리스마스에 해? 네. 한국사 반드시 먼저 끝내놓으셔야 돼요. 이미 끝나신 분들은 벌써 준비 다 되신 거고, 안 되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저 여기 같이 올해 직강하셨던 선생님 두 분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5월 달을 봤는데도 5월 달에도 떨어지신 거예요. 5월 달에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직강 때. 한 달 동안 전공이고 이거고 다 놔라. 다 놓고 한국사만 봐라. 만약에 이거 떨어지고 나서 8월까지 가고 마지막 시험까지 몰리면 이것도 못 보고 이것도 못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과감하게 그냥 버려버리고 한 달 동안 한국사만 봐라. 그랬어요. 알겠대요. 보고 나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열심히 다 버리고 그것만 하라 그랬는데 왜?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국사 능력 시험을 고급으로 보신 거예요. 요리 저 나눠드린 자료 보실래요? 거기 마지막 페이지 봐요. 10페이지. 목소리가 들어가나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고급, 중급, 초급 있잖아요. 중급은 우리가 3급만 따면 되거든요. 중급 시험을 봐서 3급만 따면 되는데 이제 고급에 2급 봐요. 60%죠?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된다니까. 상급 보면 70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2급이면 60점만 맞아도 된다잖아요. 그래서 10점의 여유가 더 있으니까 2급을 한번 따보자. 그래가지고 두 분이 나란히 손잡고 고급에 응시하셨대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본인들이 제일 속상할 건데 때리고 싶더라고요. 10점의 여유가 있으면 뭐해.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더. 그러면 뭐 9급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경쟁률이 뭐 250대 1 이런데 그러면 행정고시 보지? 경쟁률 더 낮은 거 보면 뭐 하냐고.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굳이 1급 따시고 싶으면 내년에 저기 학교 가셔서 공부하세요. 학교 가서 애들 손잡고. 반드시 요거 먼저 해결하세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셨어요. 죄송해요. 울었더니 콧물이 나가지고. 시험 보러 가셨어요. 올해는 11월 23일 날 볼 것 같아요. 11월 마지막 주가 11월 23일이에요. 이날 가시면 1교시에 9시부터 10시까지 60분 동안 20점짜리 논술형 한 문제 풀어요. 20점짜리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이제 물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죠. 그래서 대부분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선생님들이 뭐 하냐면 약 95대 5 정도로 공부해요. 전공에 95, 교육학에 5. 그 5도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거 한 문제 풀자고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1교시 시험지 붙잡기 전까지 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9시에 시험지 봤잖아요. 시험지 9시부터 풀잖아요. 8시 반부터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나 전공 다 해놨거든. 전공 공부 다 해놨거든. 그래서 전공은 내가 자신있게 맞을 수 있어. 이거 그 많은 범위에서 딸랑 한 문제 나온다는데 내가 모르는 거 나와서 과락 나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닦아도 또 나고 닦아도 또. 시험지 붙잡아서까지. 붙잡아서 문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막 넘기고 있는데 낯익은 글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만약에 제가 안 본 파트에서 이렇게 어려운 쪽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7.9 나오면 어떡해.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대요. 전공만으로 커트를 넘었어. 전공만으로. 근데 교육학이 과락 나왔대요. 그래서 교육학을 무시하고 소홀하게 하고 가시면 마지막까지 교육학 떠올라서 전공에 집중도 안 돼요. 교육학 무시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신경 쓰고 가셔야 돼요. 교육학도 필요하면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너무 방대해요. 거기서 기껏 몇 문제 나오는 거라서 다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이제
10시 끝나면 40분 시간 쉬어요. 40분 쉬고 이제 2교시 전공 A형 문제를 풀어요.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논술형 사라지고, 예, 기입형 2점짜리 4개, 여기서 2점짜리 2개, 6개 보고, 서술형이 17개. 그래서 총 20몇 문제예요? 23문제? 아니, 맞아요? 모르겠다. 자, 그래서 논술형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논술은 여기에서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에 대한 것은 여기서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뭐 또 체크하냐. 그래서 이제 없앴어요. 서술형과 기입형만 준비하시면 돼요. 12시 10분까지 90분간 시험을 보고 나서 또 40분 쉬어요. 그리고 나서 3교시 마지막 B형 90분 시험을 보는데요. 단언컨대 살면서 가장 빠른 90분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이보다 빨리 지나가는 90분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시험지 받고 종 칠 때까지 눈 감았다 뜬 기분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시간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못 써요. 못 쓰고 제출할 수도 있어요.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논술형 사라졌으니까 좀 낫겠네요. 논술형 문제일 때에는 이제 논술형 문제 풀라 그랬어요. 시간에 쫓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A형에서는 시간이 안 부족했을까요? 부족했대요. 미치도록 빨리 지나가요. 순간 휙 지나가고 말아요. 중요한 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철저하게 하세요. 이쪽은 제가 책임져 드려요. 제가 올해 저기 대나무에 빨간 깃발은 안 걸어도 어지간한 건 다 체크해 드릴 수 있어요. 올해 지난달에 시험 봤던 거 영역별 배점이에요. 예전 시험은 역학 생리학에서 14점, 15점 이렇게 내고, 심지어 어떤 과목은 그 해에 안 나오고, 체육사 뭐 2점짜리 기입형 하나 나오고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보면 이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거의 평준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역학 생리학 때문에 죽겠어.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도 하시다 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얘예요. 얘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저 대학 동기도 공부하다가 역학 생리학 때문에 난 못하겠어. 하다가 포기했어요. 하다가 왜 그래? 그랬더니 역학 생리학은 그냥 까만 건 글자인 거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책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그냥 포기했대요. 네. 그럴 거 없어요. 지가 높아봐야 하늘 아래 왜예요? 할 수 있어요. 얘가 잘 안 보이죠? 저기 답지예요. 선생님들 쓰시고 제출하실 답지. 1교시에 쓰실 교육학 논술 답지. 논술 답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잘 안 보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논술 채점을 할 때 채점관들이 이렇게 세 분이 딱 앉아요. 앉아서 선생님들 내신 이 답지를 대개 2페이지 정도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여기는 PPT로 띄워요. 이렇게 동시에 다 일일이 스캔해서 2장에 딱 띄워져요. 그러면 이분들이 띄워진 이 2개를 열심히 읽으시죠.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써서 제출한 시험지를 읽는, 그 답지를 읽는 분들과 저기 김정희가 살아나와서 이렇게 쓰고 간 그 글씨를 보면서 인상이 어떨까요? 분명히 평가 항목에 글씨체를 정자로 썼는가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선입견은 무시할 수 없어요. 딱 페이지가 딱 열렸을 때, 클릭해서 새 페이지가 열렸을 때 받는 그 첫인상은 무시하기는 힘들 거예요. 실예가, 제가 이제 광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당시에는 장학사셨죠. 장학사로 계시던 분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그래서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장학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술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채점을 본인이 하셨대요. 전공 답안지를 본인이 채점을 하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대요. 글씨를. 글씨가 너무 못 쓸 뿐더러 너무 작아서 읽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읽어보냐. 그래서 확 그어버리고 넘길까 하다가 정말 넘기려고 그랬대요.
긋고 넘길까 하다가 아유 그래도 얘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한번 읽어는 보자. 인상 쓰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봤대요. 정말 짜증나는데 정말 참을인자 써가면서 겨우 이렇게 봤대요. 그리고 채점을 해줬겠죠. 연수원에서 만났대요. 그 글씨를 연수원에서 이게 써서 내잖아요. 거기서 넘기다 보니까 그 낯익은 그 고생했던 글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 내가 합격시켰다고. 내가 그때 그었으면 쟨 떨어지는 거라고. 그 필체를 잊을 수가 없더래요. 저놈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아침에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나오셨으면 걔는 떨어졌어요. 그런 손해는 피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자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거 만들 때 하시면 돼요. 이거 만들 때 이왕이면 좀 이렇게 이쁜 글씨로 내가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를 열어서 볼 때 좀 반가워 보일 수 있도록 이때 좀 연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얘들은 이제 바뀌겠죠? 2교시 3교시 답지인데 올해 시험 유형이 바뀔 거니까 가서 확인하세요. 작년 거예요. 1차 커트라인 과락 기준은 40%예요. 그러니까 전공 80점 만점이니까 84, 32, 32점 밑에서는 경쟁률이 미달이어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작년 거 확인해봐요. 제일 높은 데는 대구네요. 71점 나왔어요. 다른 데는 60점대 중반 정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임용을 쭉 지켜보니까 커트라인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막 올라가고 있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때 뭐 70점 넘어가고 이랬던 이유가 교육하기 너무 쉬웠어요. 일반 교육하기 쉬웠던 배경은 이제 따로 있어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일반 교육하기 합격하신 분들이 한 13점에서 15점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합격하신 분들의 점수가. 근데 이때 합격하신 분들이 18점, 1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거의 안 놓쳤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3, 4점. 그래서 전공 점수는 받을 만큼 받으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55점에서 60점. 요 사이 맞으면 나중에 원서 쓰실 때 선생님들이 원서 지역을 선택하실 때 가고 싶은 대로 가실 수 있어요. 얘가 이 점수 못 받쳐주면 원서 쓰실 때 걔가 제한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육학을 내가 자신 있어. 남들보다 몇 점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그게 가산점 역할을 해줘요. 내가 지역 선택할 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2차 시험도 꽈락 있을까요? 있게요, 없게요? 그쵸? 뭐 대답하러 왔나요? 얘는 초록색으로 해놔서 자 2차예요. 면접, 지도안, 수업 실현. 이건 1차 이후에 보실 거니까 1차 이후에 보실 거니까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면접은 구상형 2개, 즉답형 2개 되게 그 정도로 이루어져요. 구상형은 복도에서 미리 문제지를 봐요. 복도에서 보고 내 앞사람이 대답하고 있는 시간이 내가 구상하는 시간이에요. 앞사람이 할 말 없어서 버벅버벅 하다가 가면 저는 바로 가야 돼요. 그래도 좀 텀은 주겠죠. 너무 짧으면. 그래서 20분 동안 나 혼자 열심히 구상하고 있고 두 문제를 구상하고 들어가면 이제 되게 그런 식일 거예요. 파일 2개가 놓여져 있어요. 구상형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끝내고 나면 얘를 하나 열어요. 문제를 읽어요. 이렇게 몇 글자 안 되는데 한참 봐요. 왜냐면 보는 척 하고 있어요. 생각해야 되잖아. 바로 대답해야 되니까. 요거 하나 대답하고 다음 거 열어서 대답하고 그럼 끝나요. 지도안하고 수업 실현. 지도안은 지역에 따라서 안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지도안을 가지고 수업 실현을 하죠. 수업 실현을 지금도 오늘 지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지금 2차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올해는 2차 강의 개설을 안 했어요. 내년에 1월 달에 1차 발표하고 나면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그 저랑 수업하셨던 선생님들한테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했어요. 몇 분이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보내셨는데 이분들이 수업 실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오늘도 즐거운 체육 수업이 돌아왔네요. 자, 출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손 씻고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보거든요. 예전 문제예요. 이건 옛날 형태예요. 제가 2004년도에 공부할 때 하고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삼국시대 거를. 지금 건 어떻게 하고 있는? 예전에는 지도안을 작성할 때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볼펜 30cm 자를 들고 갔어요. 필요한 만큼 칸도 제가 쳐야 되고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지도안이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뭐 장소는 어디고 학생은 몇 명 데리고 남녀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지금 출석 확인을 어떻게 했고 학습 주제가 뭐고 학습 목표까지 딱 해놔요. 그리고 공란, 동기유발 여기가 수험생 기입 부분이에요. 동기유발 어떻게 하세요. 또 조편성을 했어요. 조편성 하는 모습 쭉 보여요. 어떻게 조를 어떻게 나눠놨다. 근데 얘네 조한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더라. 얘네 조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더라. 얘네들한테는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더라. 얘네들이 수험생 기입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비워져 있는 부분을 제가 채워서 내요. 그리고 실현 조건이 반드시 수험생 기입 부분만 실현하시오. 얘가 단서 조건이에요. 저 15년도에 서울 시험 보러 갔을 때 이제 복도 대기실에서 열심히 구상하고 있을 때 앞에 있는 분이 실현하고 있으니까 교실에서 실현하고 있으면 소리 다 들리잖아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수업 실현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하면 돼요. 시작 그러면 바로 동기유발을 하면 돼요. 근데 인사하고 있으면 이건 출제 의도를 전혀 벗어나 버린 거죠. 그분 연수원에서 못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실현을 나중에 준비하실 때에는 요 필요한 부분만 장면만 잘라서 하시면 돼요. 실현하세요 그러면 네, 자 동기유발 시작하고 이거 장면 딱 끝나면 어색하지만 챔 한번 꼴깍 하고 자 니네 조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끊어서 딱딱 끊어서 가야 돼. 그분들이 필요한 건 그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20분 실현이잖아요. 20분 실현인데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까지를 20분을 못 채우고 끝내요. 이렇게 잘라서 20분을 채우려면요 할 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그 종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아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네. 1년 동안 공부한 거를 여기다 다 털어 넣어야 돼 이제. 그래서 내년에 하실 거니까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실현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왜냐하면 지도안 작성은 지금 주어진 문제를 60분 안에 내가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계속 골머리 썩히고 있죠. 실현은요. 내가 이미 시나리오 다 써서 냈어요. 그대로 나는 가서 이렇게 막 하기만 하면 돼. 이건 되게 쉬워요. 면접은 죽어도 싫어요. 자, 제가 봤던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실기예요. 30점 만점이고 종목당 6점씩 5종목을 봐요. 그리고 뭘 볼지는 당일날 아침에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허들을 하게 될지 100m 달리기를 하고 올지 멀리뛰기 할지 높이뛰기 할지 몰라요.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가봐야 결정돼요. 체조 마찬가지. 근데 이제 몇 해 동안 이렇게 봐왔던 것들을 보면 아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런 동작들 준비하면 되는구나 보시면 선생님들 시험 보실 지역에 이제 1년 동안 보시면서 그 자료들 이렇게 모으다 보시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제가 실기는 어떻게 보는지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데는 핸드스프링 딱 한 가지만 보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뭐 물고 나무 서서 앞구르기 하고 뭐 하고 실컷 시키고 마지막에 핸드스프링 끝. 핸드스프링은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된다고 보면 돼요. 요게 엄청 오래 걸려요. 핸드스프링이. 그래서 작년에 왜 자꾸 작년이래죠? 올해 수영하고 핸드스프링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수영은 제가 수영장 갈 수가 없으니까 수영장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원 등록하시든지 수영장 통해서 레슨을 받으시든지 이렇게 해결을 하고 핸드스프링은 저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랬는데 제가 여름에 한번 갔어요. 여름에 여기 직강 오시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 학교로 가서 핸드스프링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 수준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일 거다. 안 오시는 분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걸 거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안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은 거의 다 됐어요. 몇 가지만 고치면 바로 돼. 다 되는 수준이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보다 잘해. 이런 분들이 오셨어. 근데 안 오신 분들이 있길래 잘 하시나 보다 했지. 1차 끝나고 불과 몇 주 전에 그분들 데리고 핸드스프링 하러 갔어요. 큰일 났어요. 안 돼. 안 되는데 그때 안 오신 거야. 왜? 안 되니까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려고. 저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치세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이런 거 준비해 갖고 오세요.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1차 끝나고 아직 몸도 안 만들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저 이렇게 손잡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체조 선출을 제가 초빙했어요. 여기 계세요. 그 다음에 수영. 자유형 평형은 필수. 배영 저병은 위험한 선택. 위험한 선택. 나는 뭐가 나와도 닥치고 자유형 평형만 할 거야.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고 배영 저병까지 해놓으면 편하실 거고 최소한 자유형 평형은 하셔야 돼요. 그때 저 볼 때는 핸드볼이 나왔었는데 핸드볼이 나올지 배구가 나올지 농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축구하고 무용은 선택. 그래서 어떻게 보는지는 당일날 이렇게 프린트된 걸로 나와요. 당일 아침에 가면 이게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면접까지 다 보시고 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 화면밖에 못 봐가지고 재수없죠. 불합격하면 어떤 화면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못 봐가지고. 네, 이렇게 돼요. 2차 과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과락 점수가 0이잖아. 1차는 교육학 8점 이하면 과락, 32점 이하면 과락. 얘네는 없잖아요. 가서 저기 면접관 멱살만 안 잡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까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시작이죠. 자,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강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건지,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올해 수업을 들어야 할 건지, 아까 쟤처럼 잘못 골라가지고 물에 퐁당 빠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요? 선배가 추천해주는 사람, 혹은 지인들이 얘기해주는 사람, 저랑 한번 볼까요? 저 누군가 추천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장담하건대 안 했다가 95, 했다가 5. 왜냐면 아직은 듣보잡일 거예요. 두 번째, 수강생 많은 강사 노. 저 1년 동안 직강할 때 요 정도 수강생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안 많았어요. 세 번째, 합격생 많이 배출하는 강사. 수강생이 없었는데 많이 배출할까? 자, 그래서 우리 합격률로 얘기합시다. 합격률로 봅시다. 얼마나 되는지. 저기 1월 2일 날 저랑 같이 수업 들으셨던 분들 몇 분이나 1차 통과하는지 한번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저랑 톡으로 주시는 인강으로 수업 들으신 선생님 중에 아까 커트라인 보셨죠? 60점대 중후반 혹은 70점대 초반 요 정도잖아요. 본인이 가치점을 해봤더니 77에 79 나온대요. 본인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쉽게 잘 봤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커트라인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장담하건대 그 점수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남들보다 적어도 10점 이상인데 안 떨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점수가 높았을까요? 모의고사 풀었잖아요. 재수없죠? 자, 시험 문제 적중률이 높은 강사. 얘는 어때요? 야, 작년엔 재수랜다. 작년에는 자신 없었거든요. 왜냐면 아직 경험이 없었으니까. 근데 올해 제가 증명했어요. 얘는 이거 100개쯤 하고 싶어. 아우디? 안 돼. 자, 마지막 나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강사. 선생님들이 인강으로 이 화면을 보시는 선생님일지라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인강이 됐든 직강이 됐든 저가 됐든 다른 선생님이 누가 됐든 내가 이 수업에서 빠져나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나서야 돼. 내가 이렇게 저 뒤에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효과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시든 인터넷으로 들으시든 직강으로 들으시든 내가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거 그런 거지. 그거
청킹이 뭐였는데 나도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고 안 되면 내가 이거 부족했구나 이거 좀 해봐야지 체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지. 저 옛날에 제가 직강 들었을 때 그런 것처럼 듣는 거 정말 효과 없어요. 그때는 직강밖에 없어가지고 한 교실에 몇백 명 앉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직강이야? 선생님 저기인데 선생님 안 보이고 난 이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있는데 발로 찾아가는 인강을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앞에 있는 몇 명은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여기서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훔쳐보고 있고 정말 안 좋아요. 적응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수업에. 그러려면 일단 직강을 예로 들을게요. 선생님들 직강 들으시려고 하는 거니까. 강의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몇 명이서 어울려서 다니시면 좀 나아요. 근데 혼자 들어가시면 이거 미치도록 어색하고 싫어요. 남의 집에 혼자 이렇게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싫어. 그게 없어야 돼. 없으려면 그냥 이렇게 두리번거리기도 자주 두리번거리고 좀 이렇게 저 사람 성격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얘기도 좀 해보고 친해져야 돼. 최대한 빨리 친해져야 돼. 그래야지 그렇게 혼자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1시간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있다가 집에 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수업 들으러 오잖아요. 수업 들으러 오는 기분이 너무 두려워. 오늘 또 그 기분을 또 느껴야 되잖아. 이러면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오시면 이분들끼리 최대한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 올해 수업할 때는 몇 분 되지도 않아서 그게 더 쉬웠겠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친해지라고. 쉬는 시간에 숙제라고. 당신들 빨리 친해져. 이름 물어보고 뭐 어디 갔는지 물어보고 다 물어봐서 친해지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더 그렇게 해야 내가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훔쳐보고 있으면 9명이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앞에 보고 있는 애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해도 무당처럼 신기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예요. 올해 시험 문제 A형 1번 문제였어요. 얘가 뭐냐면 단계를 묻는 문제였어요.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내가 수업을 하고 나왔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였다. 얘가 지 혼자 이렇게 쓴 그 회고록이. 이게 예문장이었고 이게 제가 1회 B형 6번에서 만들었던 제가 타이핑해서 만든 문장이라니까요. 어떻게 수업을 하고는 어떻게 하고 내가만 바뀌었어요. 똑같은 문장이 들어왔어요. 문제도 똑같았어요. 신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자료가 제가 올해 모의고사에서 적중했다라는 근거를 이렇게 비교표로 놔둔 거거든요. 가시면서 보세요. 재밌어요. 네. 자, 교육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학 이까지 것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교육학도 충실하게 수업 들으시고 필요하면 서브노트 만드시고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논술의 형태로 쓰셔야 되잖아요. 저 시험 볼 때 제가 준비했던 전략이 뭐였냐면 문제를 보고 그 모범 답안들 나와 있잖아요. 먼저 안 봤어요. 안 보고 이걸 서론을 어떻게 풀까? 본론이야. 문제로 주어져 있으니까 뭐를 써라 그거 써주면 되잖아요. 서론을 어떻게 풀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서론을 어떻게 잡아서 풀어내야 될까? 서론만 잡히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론 잡는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문제 보고 안 봐요. 그리고 이거 서론을 뭐로 쓸까?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뭐 안 써지니까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10분, 20분, 30분 모르겠어요. 내내 고민하다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 답답해서 미치겠으면 그때 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쓰는구나. 결론이야. 이제 이거 다시 받쳐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처음엔 정말 답답해요. 안 되는 젓가락질 배우는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름대로의 카테고리가 생겨요. 아, 이게 생활지도와 관련된 거네? 그러면 생활지도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있었어. 아, 이거 뭐 이렇게 부진화지도와 관련한 거네? 그러면 이거 이런 건데? 상담하고 관련된 거면 이렇게 푸는 게 있었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생겨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서론 잡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면 게임 끝나요. 서론만 잡히면. 시작해서 써야 되는데 서론을 못 쓰고 있으면 이거 시간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서론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잡는 연습을 하는 좋은 교재가 있는데
인강으로는 말씀 못 드려요. 필요하시면 직강 선생님들은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고, 인강 선생님들은 그게 뭐예요? 듣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톡을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혹시라도 올해 1차 시험을 보시고 2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수업 실현 지도안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해요 그러신 분들이 혹시 제 뭔 짓 하고 있나 한번 들여다볼까 하면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기다가 동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그 다음 실기. 실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1차를 봐야 실기를 보지. 그러니까 실기는 접어두고 1차에 올인해야지.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러면 늦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몸이 운동에 적응된 몸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1년 동안 얘네 만드느라고 몇 달 앉아있고 이것도 외운다고 몇 달 앉아있고 이렇게 하고 나면 몸이 달라지죠? 달라져 있어요. 근육량 다 줄어들어 버리고 어떤 분들은 걔가 지방으로 변했을 수도 있고, 근데 뭐만 남아있어요? 내 운동신경은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한 달 후에 가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웬걸? 안 되죠? 그러다가 부상 입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일예로 옛날에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정년 얼마 안 남으신 분인데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면서 발야구를 했대요. 그 선생님이 그 복싱 하셨던 선생님이었는데 달리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발로 뻥 차고 일루를 뛰어가는데 일루로 뛰어가면서 3번 넘어졌대요. 나는 가는데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3번을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표현인 거고, 선생님들도 1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몸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조깅,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 최소한의 근력, 그거는 갖고 계셔야 돼요. 공부할 시간 없는데 언제 그것까지 다 하고 해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돼요. 습관이 되면. 그래서 1차가 끝난 다음에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실기를 가시면 훨씬 편해요. 안 되면 실기하러 가서 못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핸드스프링이 안 돼가지고 1차 끝난 다음에 실기학원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스프링 잘 돼? 그랬더니 아니요. 왜? 가서 물구나무만 사다 왔어요. 물구나무가 안 되니까 핸드스프링이 안 되잖아. 실기학원 가 돈 주고 실기학원 가서 물구나무만 사다 왔대요. 그거 왜 돈 주고 하냐고요. 평상시에 집에서 좀 해놨으면 훨씬 편했을 걸. 그래서 실기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최소한의 몸은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 하나씩 자신 있는 종목 있죠? 어쩌죠? 복싱 없는데 실기로. 자, 자신 있는 종목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종목이면 1년 동안 쉬었다가 몸 준비된 상태에서 한 달 동안 다시 준비한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접어놔도 돼요, 걔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나 잘하는 거니까 미친 듯이 그거만 하죠. 올림픽 나갈 거야? 내가 자신 없는 종목은요. 주로 얘네들이죠. 수영, 체조 얘네들. 자신 없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체조장에 체조 연습하러 가면 그런 모습 많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열심히 연습해요. 이렇게 자꾸. 근데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잘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와서 뭐해요? 내가 그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생각만 해요. 와, 저 사람은 잘한다. 저 사람은 왜 잘하고 나는 왜 못하지? 이렇게 하다가 해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나가서 한번 하고, 아이고 거봐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이게 싫어서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건데 하고 집에 가죠. 영원히 안 돼. 영원히. 내가 안 되는 종목이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돼. 내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면 돼요. 근데 핸드스프링 피해갈 수 있어요? 선생님들 저기 뭐 임용 보시는데 못 피해가요. 하셔야 돼. 언젠간 하셔야 돼. 2차에서 최종 점수에서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이분들이 핸드스프링을 못한 분이야. 근데 소수점으로 떨어졌어. 왜 떨어진 거예요? 그거 섰으면 됐을 거 아니야.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는 거면 하셔야 돼. 자신 있는 종목에 0 하셔도 돼. 여기에 100 하셔도 돼. 거꾸로 가면 정말 위험해. 수영장 가서도 마찬가지. 안 되니까 서서 이것만 하고 있잖아. 25m 갔다가 이거, 25m 갔다 이거, 또 25m 갔다 이거. 1시간 하고 나왔는데 나 오늘 75m 하고 왔다 이런다니까요. 계속 나머지는 이러고 있고. 그거 뭐가 좋아지겠어. 가면 하셔야지. 죽도록 미친 듯이 하셔야지. 자신 없는 종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신 없으면 빨리 해버려야지. 실기시험은 평타 치러 가시면 돼요. 평타 치러. 실기에서 정말 내가 잘해봐야지. 내 종목이 이거야. 나 진짜 이거 선수처럼 하고 싶어. 서울 예로 들어드릴게요. 아까 종목당 6점씩이었잖아요. 이 6점이 나뉘어요. 양적평가 3점, 질적평가 3점. 예를 들어 축구로 보자면 축구 시험을 볼 때 양적평가를 뭘로 보냐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시간을 재요. 시간을 재서 몇 초 안에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슛 쏜 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얘로 양적 평가를 하고, 질적 평가는요. 전문가들이 그 자세를 보겠죠. 이거 이제 시범을 보여줘요. 선수가 와서 서울 최고는 아니겠구나. 저기 선수를 데려다가 고등학교 축구 선수를 데려다가 걔가 이렇게 실기 시험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하라고. 시계 딱 눌렀죠. 모두가 저희 조에 있는 20명이 모두가 동시에 외쳤죠. 몇 초 나왔어요. 걔도 만점 못 맞았어요. 걔도. 고등학교 현역 선수가 와도 이걸 만점을 못 맞는다고요. 근데 내가 가서 내가 좀 자신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 만점 맞아 보겠다? 못 해요. 그러니까 실기는 평타 치시면 돼요. 잘해 보겠다? 망하는 종목을 좀 올려놓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종목에 더 많은 시간 투자하세요. 자, 전공 이론. 시험 범위는요. 공부는 얼마큼 해야 되나요? 그거 궁금해서 학원 오신 거잖아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학원에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해도 돼요. 제가 올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만큼만 보면 80점 만점에 60점 맞아요. 전공 60점 맞을 수 있어요. 요만큼만 보면. 근데 80점 맞으려고 어떻게 공부하냐면, 야, 작년에 이 책에서 이만큼 이거 나왔대. 그러니까 이 책도 봐야 돼. 야, 저거는 저 책에서 나왔대. 야, 저거 나왔다는데. 이렇게 넓혀. 미친 듯이 넓혀. 이러면 80점 맞으려고 열심히 해. 그래서 얘네들을 미친 듯이 파죠. 그러고 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왔는데, 어머? 무슨 시험 문제가 있다고. 시험 문제 무슨 죄야. 시험 문제는 죄가 없어요. 공부를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합격하시면 좋겠죠. 어쨌거나 합격만 하면 되니까 우린 그죠. 이렇게 해서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떨어져 버리면 왜 그 죽을 것 같은 공부를 하시냐고. 요만큼만 편하게 보셔도 된다니까요.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아이고 제 거 수업 들어가지고 뭐 얼마나 봐가지고 그 시험을 합격해. 그래서 떠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불안해서 제 수업 못 들어. 요때 저랑 같이 수업하셨던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것도 감당 못 하겠는데? 이거 다 하기에도 벅찬데 언제 이거 다 쳐다보고 있냐고. 이것도 벅찬데.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그만큼만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것만 해결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외워야 될 게 1000개가 넘는다니까요. 하루에 10개씩 외워도 100일 걸려요. 그럼 100일 후에 처음 외웠던 10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기에도 벅차다니까요. 필요한 만큼만 보셔도 돼요. 그거 올해 모의고사에서 제가 입증했잖아요. 요만큼만 보고 그래 맞아 끝까지 울고 먹을 거예요. 단언컨대 이런 모의고사는 없었어요. 두 번째, 서브노트는 꼭 필요할까요? 아까 설명 다 했죠? 이거 있으면 11월에 30바퀴 돌려볼 수 있어요. 없으면요. 안 만들어져 있으면 나름대로의 뭔가 마킹을 하면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렇게 보셨겠죠. 분명히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거 넘기다 끝난다니까요. 그럼 내가 뭘 보고 뭘 안 봤고 어느 부분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지 체크가 안 돼요. 내가 그 책 안 열어보면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얘 만들고 단권화를 시켜놔야 돼요. 그 기간에는 그것만 보시면. 이해 없으면 내가 9명이 되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 분석. 저랑 같이 기출 분석을 하실 건데 혼자 하시더라도 기출 문제들 나와 있잖아요. 올해 그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출 문제를 많이 돌려봤거든요. 기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얘 또 나올 수 있어 라고 싶은 문제들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기출 문제 실제로 어떤 문제는 기출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올해 나왔던 문제. 예전에 물었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을 하실 때에는 이 문제 이거 나왔네? 이거 답 뭐야? 이 문제 나왔네? 이거 답 뭐야? 이렇게 가시면 그건 기출 분석이 아니죠. 그거 뭐하러 하고 있어? 이미 다 발표했는데.
그 문제를 보고 지문에서 뭐가 나왔는지, 객관식 시험일 때 보기로 뭐가 나왔는지 걔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 찾아오고, 이거와 관련된 애들 찾아오고, 오답으로 뭐가 보여줬었네? 이거 찾아보고, 그래프에 왜 여기가 Y축이 얘가 주어졌을까? 이것도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오래 쌓아놨기 때문에 요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하실 때는 그래서 답이 뭔데?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나요. 뭐를 다뤘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고민하죠.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암기를 해야 할 것이냐. 이건 짜장면 짬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고 암기만 해갖고는 합격 못해요. 왜? 문제가 옛날 문제는 대놓고 물었거든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누가 얘기한 뭐를 쓰세요. 뭐 네 가지를 쓰세요. 4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분이 이야기한 이거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4점짜리를.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이분 이거 4개. 요것만 쓰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지 않죠. 문제 상황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구나 하고 접근이 안 되면 문제를 못 찾아내요. 그러면 이해만 하면 되나요? 이해만 하고 가면 시험 문제를 쓸 수가 없어요. 암기가 안 되어 있는데 뭐라고 쓸 거냐고 여기다가. 그 이론 그 사람 얘기인가? 그거 있었어. 근데 뭐더라? 안 외웠는데. 이 미칠 일이에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뭐가 더 중요하다 선택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다 하셔야 돼. 심지어 어떤 건 이것만 끝내놓으면 시험지 붙잡고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그냥 다짜고짜 닥치고 외워해서 그냥 막 외웠는데 이게 이거구나. 시험지 붙잡고 이해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해는 1년을 두고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해보고 이야기 듣고 책 찾아보고 이러면서 가실 거지만 암기는요. 언젠간 하셔야 돼. 언젠가는. 그래서 제일 유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월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해요. 1월부터 암기 시작해보면 어차피 해야 되거든. 1월부터 시작하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어. 암기 그까짓 거 이때 가서 해도 충분해요. 그래도 그동안 계속 돌려보고 하면. 근데 이들보다 좀 덜 여유롭겠죠. 훨씬 편해져요. 암기 반드시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되게 이렇게 청킹을 따가지고 가지수가 많으면 청킹을 따가지고 이렇게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썰렁함 최고예요. 작년에 잠깐 들으셨던 분 벌써 웃고 계시잖아요. 닭살 막 긁어내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고 있으면 시험지 붙잡고 저 생각하신다니까요. 끝까지 해야지. 올해 선생님들 제 수업 들은 선생님들 시험 보면서 제 생각 되게 많이 났대요. 재수 없어라. 스터디. 자, 스터디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옛날부터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스터디는 제가 해본 결과 딱 도움이 될 만큼만 하는 게 좋아요. 도움이 될 만큼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하니만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 추천하고 싶어요. 암기. 요 부분은 스터디로 가능해요. 이거 외워오세요. 외워왔는지 와서 한번 인출 스터디를 한번 해봅시다. 인출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저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체크하는 게 좋아요. 스터디는 딱 스터디에서 끝나는 게 좋아요. 스터디하고 오늘 다 잘했으니까 술 한잔? 그럼 내일도 힘들어져요. 스터디는 딱 그 수준까지만 하세요. 인출 스터디. 요거에 대해서 인출하고 있는지 그것만 딱 해결하는 그 정도가 좋아요. 더 하면 독이에요. 얘는 화면이 이러한데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제 거 올해 강의 일정이 이래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다른 학원 선생님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 선생님들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쪼개죠. 이렇게 제가 이 방법을 고수하는 건 옛날에 제가 공부했을 때 그때는 다 이 과정이었어요. 2달 과정으로 전 과목이 돌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차츰차츰 한 과목씩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셨죠. 그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업을 듣던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죠. 2달 동안 저게 가능해요?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가능해요. 제가 헛소리 안 하면.
수업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고 쓸데없이 저 모의고사 제 거 18문제 적중했다니까요. 이런 헛소리 안 하면 가능해요. 충분해요. 얘가 전형적으로 얘가 2002년도 문제일 거예요. 2002년도의 시험 문제가 이래요. 자, 피드백 제공 원칙 5가지 설명하시오. 5점이에요. 외우고 있으면 5점이야. 이거 못 외우면 떨어지는 거야. 그때 당시에도 소수점 갖고 붙고 떨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 외우고 있으면 이거 갖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문제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안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버려도 돼요. 버렸다가 낭패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걔가 얘일 수도 있어요. 얘가 올해 문제거든요. 교사로 인해서 체육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요소, 요분들 네포와 오웬이 얘기한 6가지가 있어요. 요런 것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라고. 전형적인 옛날 문제잖아요. 전형적인 옛날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안 나오니까 버려 했다가 큰일 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2005년도부터 외웠어요. 2005년도부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랑 수업해 왔었던 선생님들이 네포와 오웬 하면 상상학 특성교 이렇게 2005년도부터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시험 출제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버려도 되어서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바뀌어 버리죠. 상호작용 측면, 언어 사용 측면, 요 측면에서 2가지만 골랐어라. 6가지 중에 6가지 다 외웠어? 그 중에 상호작용하고 관련된 것, 언어 사용하고 관련된 것, 그거 2가지만 골라서 써라.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거 외우는 거나 지금 외우는 거나 해야 될 건 똑같아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2016년도에 서울로 보면서 수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년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이제 시험 출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 난 초수생이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자. 그래서 서브노트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 한 해 공부하고 바로 합격하고 왔으면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2년 동안 그걸 반복하고 있었잖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외웠던 거. 아직도. 그러니까 쉬워져. 얘네들 외워야 되는 애들 있죠. 웬만한 것들은 그냥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해 가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네들은 저렇게 가지수가 많다든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들은 최대한의 썰렁함을 발휘해서 많이 짚어드릴 수 있어요. 자, 약속하셔야 돼요. 서브노트는 꼭 만드세요. 그거 없으면 낭패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절실히 느끼시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시면서 계속 자기 자신과 싸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럼 내가 저 선배가 합격해서 갔던 것처럼 나도 합격해서 가? 저 선배도 나처럼 이렇게 공부했어? 나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루에 수십 번씩 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와요. 내가 이렇게 가면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런 10명 중에 한 명인 정말 그 특별한 사람이 내가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이 생각 끊임없이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제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겨내셔야 돼. 그걸 이겨내시려면 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틀림없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험 공부하시면서 어렵고 힘들어지면 저한테 언제든지 이렇게 톡을 보내셔서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들 공부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힘들어질 게 뭐일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저는 그거였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시기인 거 알아. 그리고 지금 내가 정말 열심히 책을 봐야 돼. 그런 시기인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집중이 안 돼. 놀고 싶은 거야. 이때가 제일 힘들어.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책에 몰입하지 못할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 좀 있으면 봄 되고 벚꽃 피고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사람들이 이제 꽃 구경한다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책 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거 이겨내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 어디 여행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술 먹자고 하는데도 그거 털어내고 가서 집중해야 되고, 그거 다 참아내셔야 돼. 선생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한번 봐봐요. 거울 속에 내가 어떤지 한번 봐요. 선생님들이 살면서 아마도 가장 화려하게 빛나야 할 시기일 거예요. 지금이. 가면 갈수록 늙어가잖아. 저 봐요. 머리 빠진 거 봐. 가면 갈수록 늙어가잖아. 가장 화려하게 빛나야 할 선생님들 지금 이 나이 때, 이 청춘의 한 페이지를 1년 동안 정말 하얀 건 종이, 검정색은 글씨, 이 흑백 속에 묻어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 동안 내가 정말 이 빛날 청춘을 내가 흑백 속에다가 묻어놓고 얘가 그냥 묻혀버리고 말 건지, 아니면 정말 나중에 더 화려하게 빛나기 위해서 잠깐 각성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는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내가 얘를 선택하면 떨어져 버릴 것 같아. 얘를 선택했으니까 올해는 될 것 같아. 휴, 안심이야. 공부하다 보니까 어머 나 잘못 선택했나 봐.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야 돼. 직접. 선생님 두 손으로, 선생님 두 발로 직접 가셔야 된다고. 아무도 그걸 대신 해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선생님 페이스 오프하고 제가 가서 시험 받을 수 있으면 하지. 근데 결국 내가 내 발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등산하는 거에 비유하자면 선생님들 다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1차 보신 분들은 커트라인 인근에 이렇게 다 와 있을걸? 어떤 분들은 본인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1차 떨어지고 혹은 최종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이미 여기에 와 있어. 이 격차 뭘로 줄일 거예요, 선생님들? 줄여놔야 돼요. 이들은 이미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10명 중에 1명만 선발되어서 갔고 9명은 다시 나와 경쟁해요. 내가 그들보다 뭔가는 더 나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막연하게 대충 열심히 해서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 그렇게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놈의 시험이 못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마음 불안해 했을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쟁반 위에 컵들이 놓여져 있죠. 컵들이 이렇게 막 놓여져 있으면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딱 하나 뽑아서 이번엔 너다. 내가 뽑힐 수 있을까? 내가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 때문에 계속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불안함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해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우유컵 있죠. 깨끗한 맑은 우유컵. 우유컵에다가 우유를 따라요. 토기 같아. 우유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라서 똑같이 따라서 채운 다음에 하나 이렇게 딱 똑같이 비워내요. 다시. 그러면 처음에 안 따랐던 깨끗한 컵보다는 조금 뿌옇게 됐겠죠. 얘 하나는 한번 딸고 놔둬요. 얘는 비워내고 좀 있다가 다시 따라요. 좀 있다가 다시 따라요. 계속 반복해요. 이 컵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유가 없어도 우유 있는 것처럼 아예 하얀 컵이 돼버리겠죠. 얘는 몇 번 반복하면, 가끔 한 번씩 반복하면 그냥 희미한 컵이겠죠. 컵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아예 하얗게 돼버린 컵들은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뿌연 컵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내가 이 수준에 다다르면 커트라인 위에 있는 분들은 알아서 가요. 알아서. 여기 있는 분들은 하늘이 도와줘도 힘들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두 발로 내가 여기까지 직접 올라가면 누구나 합격해요. 옛날 생각은 이거였어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우연적으로 뽑혀가는 건 줄 알았어.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나 모셔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나를 그들이 이렇게 모시고 가요. 갑시다 하고 모시고 가요. 10명 중에 1명 떨어지는 살 떨리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못할 거 없어요. 누군가는 올해도 누군가는 약 470여 명은 합격하고 가요. 선생님들 그들보다 못난 게 뭐 있어요? 할 수 있어. 저도 했잖아요.
선생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자신과 싸우면서 가지셔야 할 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달라져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공부하는 거랑 아이고 나 올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랑 간절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주변에 공언하세요. 올해 내가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절대 안 떨어져. 제 경험담이에요. 15년대 공부할 때 집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다시 시험 봤다가 떨어지면 뭔 망신이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뭔 망신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떨어질 것 같아? 절대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 허세 부렸어요.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면서도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는 이미 결혼도 했고 애들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 애들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실제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버리면 정말 허세로밖에 안 남잖아요.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게 안 돼. 봐,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거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주변에 올해 내가 절대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질 거니까 믿고 한번 기다려봐. 그래서 아까 저기서 부모님의 지인들, 내 친구들의 건너 친구, 올해 시험 공부한다는데 그럼 아이고 뭐 열심히 해서 꼭 했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 뒤에 아이고 되겠어,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한테 한번 복수해봐요.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가실 거고 내년에 선생님들 자리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왕 준비하시는 거 자신 있게 하세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시든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합격하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히 실기하셔야 되니까 부상 조심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면접 볼 때의 팁이기도 한데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뽑는 그 관리자라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두 명이 나란히 있어. 둘 중에 한 명을 뽑아. 근데 내가 데려다가 우리 체육교사로 데려다가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수업 실험 면접하는 거 봤더니 정말 자신감이 넘쳐. 정말 밝은 표정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해. 한 사람은 이 시험이라서 떨고 있는 건 알겠는데 저렇게 가서 수업하면 우리 애들을 어떻게 맡기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왕이면 자신 있게 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 있게 밝은 표정으로. 수험생이 느낌은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수험생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무슨 죄인이야. 죄인처럼 그렇게 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밝게 그렇게 수험생활 하시고 더 화려하게 빛나러 합격증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